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2017년 마지막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써놓으셨어요. 네, 써놨어요. 사랑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정말 이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살짝 눈웃음 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마지막 인사해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부담스러우실 안녕하세요. 것 같아요. 네,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초지일관 저 멘트 안 하겠습니다. 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라디오 재판정 애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갔어요. 두 분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참 이번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참 억울하겠다. 혹은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판결들도 있으시죠. 사실 재판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100% 예를 들어서 제 의뢰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사건인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네. 없어. 100% 심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서는 판사분들께서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장에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들은 증거를 잘 안 남겨요. 그러니까 뭔가 사기꾼이거나 그러면 하면서 저도 막 화가 나는데 없어요. 이제 그러면 알면서도 결과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걸 알면서도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을 알면서도 참 가끔은 씁쓸하고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올해 특히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픈 판결이 3개가 있어요. 민사가 2개고 하나는 형사인데. 어떤 거요? 많이 하셨네요. 다른 거 다 이겼는데 이 3개를 졌는데 사실 이제 민사 재판은 너무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조금 타당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형사는 이제 중간간 사건이었는데 그 관련된 이제 남성분을 제가 피고인으로서 대리를 했었었는데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올 한 해의 판결들을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들. 그러면서 두 분이 뽑은 베스트 판결, 워스트 판결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문자들 보내주시고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베스트 판결부터 좀 볼까요? 노영 변호사님 어떤 판결을 올해 베스트로 뽑으십니까? 사실 베스트라기보다는 very important로 좀 아주 중요한. 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저는 가장 중요한 판결로 뽑았는데요. 탄핵 판결 빼면은 올해 판결 얘기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 사법연수원 때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우리 그 권한대행의 입에서 이 최종 선거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적폐와 결별되고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 변곡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실 곳인데 8대 0의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놀랍기도 했고 이게 이제 정말 결정이구나 이런 느낌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바꾼 그 역사적인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시 들어도 소름 끼치네요. 야, 그러네요, 정말.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모 방송국에서 이 결과를 듣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굉장히 저도 뭐라 그럴까요? 막 약간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헌법교과서에 탄핵과 관련해서 한 2페이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교과서에서만 봤던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파면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현직 대통령에게. 정말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거의 그 정권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과거의 정권도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권력을 말 그대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교과서에서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 법조인들조차도. 네, 그런데 그걸 제 눈으로 목도했다는 게 올해 뭐 최고의 판결은 이 탄핵 심판을 빼고 논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베스트 네, 판결. 맞습니다. 노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판결이 8대0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그 당시에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았었어요. 맞아요. 그 재판관 중에 몇몇 분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누구누구는 반대파다, 누구누구는 기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었는데.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네, 8대0은 일부러 이제 뭐 일부러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고, 만약에 8대0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훨씬 가중되지 않았을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심판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고는 무게감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은 너무너무 정말 그 약간 좀 특이한 내지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죠. 사실 이번에 그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이거 이번 재판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재판부인데 맞아요. 과연 약간 보수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재판부였거든요. 이 재판부에서 과연 탄핵 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8대0의 의미가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문제가 이념의 아니다. 문제가 정치 아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8대0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좀 그 사실은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끝까지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탄핵 인용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불성실한 직책 수행에 대한 판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했잖아요. 원래 앞에 안 좋은 게 나오면요. 뒤에 결과가 좋습니다. 원래 결과가 좋다고요? 법정에서 법칙이에요. 좋다는 의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8대0 탄핵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할 때 기억나는 게 옆에 이제 생방으로 돌아가면서 아나운서분이 이거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이게 나오면요. 탄핵이 될 것 같은데 몇 대 몇인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건 세월호 7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거 부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안 했을 것이다를 탄핵 사유로 넣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성실한 직책 수행 부분에 그걸 넣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빠졌던 것이지 그게 실제로 뭐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두 분 다 뽑으셨습니다. 베스트 판결, 탄핵 결정. 이것 외에도 베스트 판결 혹시 좀 다른 거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저는 제일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올해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에요. 그게 왜 베스트? 왜 어떤 점에서? 옛날에는 어떻게든 그 안에 고지만 해놓으면 써놓기만 하면 면죄부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보면 1mm 깨알 고지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그 1mm 깨알 고지 그 안에 내용이 뭐였죠? 홈플러스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같은 경품 행사를 했는데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다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품 추첨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1mm 크기로 글씨가 뭐가 써 있냐면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였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냉정하게. 여러분 1mm입니다. 1cm가 아니라 1mm로 이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은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홍보 전화하는 거지 스팸 전화하는 거지 바로 이런 걸로 새나갔던 거잖아요. 측에서는 우리 고지하지 않았느냐. 거기다 써 있는데 알고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아주 간명하게 결론냈습니다. 해당 문장은 읽기가 어렵다. 읽기 어려운 건 취급 안 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한 거라고 꼼수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게 왜 유출되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 경종을 울려줬다는 의미에서 예. 올해 판결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아니라 아파트까지 걸고서 노 변호사님 그런 거 응모 행사, 경품 행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이제는 저도 그런 거 막 다 그냥 다 써가지고 냈는데 어차피 이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보자 이러고 냈는데 이거 본 다음부터는 막 찾아봐요. 낚이신 거예요. 내 전화번호가 어디 쓰이는 건가 그럼요. 찾게 되는 네. 경종을 울리는 사건 판결이었다. 베스트를 뽑아주셨어요. 워스트로 갑니다. 워스트. 2017년 올해의 판결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워스트 판결 노 변호사님. 저는 그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았던 그 40대 연예기획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그게? 그게 이제 그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였던 A형을 만나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내가 기획사 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서 예. 수행 및 강간하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아기까지 낳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15세 A양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꿰어가지고 네. 동거하다가 애까지 낳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15세 여학생이 사실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그 남성분의 얘기를 듣고 서로 좋아서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13세 미만 의제강간죄로 뭐 성립해서 좀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그 여중생이 뭐 사랑한다라는 말을 써서 보낸 편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15세 여중생의 마음과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에 미숙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덜 해주신 게 아닌가 해서 섭섭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우리 재판정에서도 한번 다뤘던 다뤘습니다. 주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셨죠? 사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를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13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령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다는 취지로 봤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판결 때문에도 예.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를 이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가 됐었죠. 맞아,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노영 변호사님은 그 판결이 못내 아쉽다. 문제.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있다 같은 증거가 있었거든요. 메시지.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15세는 사랑 못하냐?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 아이가 2심에서는 말을 바꿨어요. 내가 당시에 한 것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었고 아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니 말을 바꿨는데 왜 인정이 안 됐죠? 너가 이제 지금에 와서야 말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가 뭐 보내온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였는데 예. 제가 보기엔 뭐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던가 혹은 뭐 성숙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워낙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성범죄가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워스트 판결 주셨어요. 백 변호사님? 저는 이 판결을 워스트로 꼽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AS 담당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분들.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의 기사님들. 한 1,300명 정도 그 기사분들이 이거는 삼성에서 우리를 직접 고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국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영은 7개밖에 없습니다.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69개는 협력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우리 뭐 전자제품 고장나서 가면 다 삼성 팻말 붙이고 다 옷 입고 계시는데. 그렇죠. 삼성 옷 입고 계시잖아요. 삼성 직원 옷 입고 있는데 삼성 직원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삼성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삼성 직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분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169개의 협력업체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견 근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 기사를 본사에서 이제 불법 파견한 노동자를 보고 직접 고용하라라는 그 고용노동부 결정이 있었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하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하고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럴 때는 이거고 저럴 때는 저거고 라는 느낌이 저는 국민들한테 그런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좀 불신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판결이 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파리바게뜨 가맹점 그 제빵사 관련된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법원 판결은 아니죠. 예, 불법 파견이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 AS 담당하는 직원과의 그 연관성에서 설명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알려드리고 어쨌든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복장을 입고 삼성전자의 모든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은 아니라고 한 결정 참 씁쓸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제가 더 드리면 이제 이게 그렇게 지금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 법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법리적으로는 어떤 부분 때문에요?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이고 이게 삼성의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사실은 이제 대등관계라고 원래는 봐야 돼요. 물론 대등관계 실제는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처음부터 삼성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협력업체에 들어간 것이고 계약서도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대행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은 물론 있겠지만은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백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법의 허점이다. 아쉬운 점이다. 이 부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옷을 입고 정말 모두 다 삼성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삼성 에어컨 직원이 고치러 아니라는 오시는 게 그분이 저는 아닌지 와닿지가 몰랐어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리상 뭐 제가 법리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문자 중에는 법리적으로도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고용 형태다라는 지적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베스트 워스트 판결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화제가 된 판결, 기억에 남는 판결은 어떤 거 있으세요? 노 변호사님. 저는 삼성전자 그 백혈병 인정 사건 같은 것들. 사실 오늘 삼성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게요. 이따가 또 앞에서 아이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따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더 이제 관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노동자에 대한 백혈병 인정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인정받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 대표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무죄 판결. 또 그다음에 인천 여아 살해 사건에서 주범하고 공범에 대해서 20년간 무기징역 판결 이제 각각 내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훈훈한 판결은 없었어요, 백 변호사님. 좀 훈훈한 판결로 마무리 짓죠. 네, 법정에서 판사분께서 이제 어린 청소년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라고 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네. 그래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이제 법정에서 이 청소년이 10번을 외치고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어머니한테도 이제 A군한테 A야 사랑한다를 10번 외치게 했습니다. 누구야 사랑한다를.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얼싸안고 거의 눈물을 흘리고 법정이 눈물바다가 되고. 법정 자체가 눈물바다가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어머니가 혼자 이 A군을 키웠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니까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니까. 네. 가출을 한 상황에서 이제 이 A군이 돈이 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려고 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엄마가 이렇게 알게 되면 감싸주지 뭐 이거를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신고하는 엄마는 별로 없죠. 네. 근데 아들이 더 삐뚤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라고 해서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엄마가 그럼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신고를 해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관계만 보건데도 아이가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통상의 법정과 달리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외치게 했던. 사실 저는 이런 판사분들이 참 사회를 훈훈하게 잘 바꿔주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멋있네요. 들어요.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얼싸안고 울었던 그 판결 올해 가장 훈훈한 판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청취자 많은 분들이 두 분 꿀잼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좋은 판결들 부탁드린다 말씀 주셨고 1518님은 노 변호사님이 너무 아름다워지셔서 배우 같다. 좀 많이 가셨네요. 이거 인사말을 열심히 준비해 오시니까 이런 효과가. 백 변호사님도 새해부터 인사말 새해부터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잘 해오시고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CBS